자, 경기 변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의 추세 흘러가는 선인데, 자, 요 선 밑으로 지금 이렇게 가죠. 자, 이 경기 변동의 특징에 보면은 이렇게 요 점인데, 요 점선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인데, 요거는 완만히 가다 보니까 이쪽이 더 이쪽보다 급하다. 그래서 우경사, 요 점선 통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의 특징의 그 세 번째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의미합니다. 우경사 비대칭인데, 이때 요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국면이 무슨 국면? 회복 시장의 국면이고, 이 정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것은 일반 경기의 호황에 대응하죠. 일반 경기의 호황에 대응하는 상향시장 국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의 국면.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의 국면.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이 반복된다.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이 되풀이돼서 순환되고 있는데,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 번지와 미첼이라는 학자에서 지금 몇 개?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이 4개의 순환 국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퇴죠. 경기 후퇴 국면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뭘로? 하향으로 오죠.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시장을 하향시장 국면입니다. 하향은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는 극히 저조하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국면인데, 자,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키워드는 보는 요거죠. 과거. 요 앞에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거. 상한선.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의 불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불황이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동산, 또 우리가 필요가 거의 없는 불효불급한 부동산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하향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쪽은 정성을 통해서 내릴 땐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부동산을 매각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진다면서 하려고 어떻게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져요? 매도자는 빨리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늦게 사고자 하니까 매수자가 있으면 거래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 즉 매수에 중점을 두는, 사고자 하는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매수자, 매도자 이런 지문을 많이 출제하죠. 자, 그러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죠.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하향 시장에서는요, 공실률이 뭐예요? 공실률은요,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실률은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을 공실률. 전체 임대하고자 하는 면적 가운데 임대되지 않은 거, 면적의 비율을 공실률인데, 공실률은 뭐가 된다? 최대가 돼.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여기는 뭐가 된다? 최소가 돼.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 바닥을 통해서 올라갈 때는 또 공실률은 뭐 한다? 감소해요.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 한다?
증가. 여러분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요. 또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바닥을 통해 점점 서서히 느리게 가잖아요. 가격도 서서히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이 되는 국면이 무슨 국면? 회복시장. 회복시장은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이 바로 회복시장이고요.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활기, 아직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비슷하면 뭐다? 기준 가격. 경기 바닥에 있으면 뭐다?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죠.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향시장,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상향시장에 이르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는 여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만 여기는 활발해.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는데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인데 이 질문이 시험 칠 때마다 나와요. 최근 시험에 7번 나왔어. 작년에도 또 출제, 30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어. 29회도 나오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다? 하한선. 그리고 공실률은 여기는 또 뭐가 되죠? 최소. 공실률은 당연히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는 한데 뭘로? 최대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에 중점을 두는 뭐죠?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요거에서 매도자, 매수자, 여기서 우선 시험 많이 나오고, 아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뭐냐, 요것도 출제 많이 하는지만. 그러다가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공실률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를 해요. 그리고 후퇴 시장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여기 있으면 뭐다? 상한선이 돼. 기준 가격이 되는 상한선이 되고 후퇴 시장에는 거래는 점점 한산해지죠.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국면이 후퇴 시장의 국면. 자, 이 국면이 이제 이렇게 뭐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경기의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시장.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인 안정시장이 나와요. 안정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인데 자, 여기 과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점점 안정적이다 보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가격이 계속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 또 안정시장은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예를 들면은 규모가 작거나 위치가 좋은 주택. 이런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의 국면입니다. 안정시장. 자, 이런 안정시장의 국면 우선 봤고요. 자, 159페이지 보시면은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 이외에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적, 랜덤이라고 하죠.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랜덤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무작위적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불규칙 변동.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자,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인데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기치 못한 사태 대표적인 게 뭐죠? 지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호황일 수 있어요. 이런 거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또 혁명이라든지 정제 등의 사회적 혼란 등이 이 무작위적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작위적 변동. 자,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전쟁 나는 곳이 좀 외국에 보면 좀 많죠? 많은데, 우리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됐나? 그게 우리 전쟁하는 중동 국가 중에 남예멘, 북예멘이 있습니다. 남예멘, 북예멘인데 그 두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나누어 전쟁해요. 하나는 사우디 지원을 받고 하나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남이국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전쟁을 해요. 예멘에서. 근데 거기는 폭격이 이루어지죠. 그럼 사우디에서 폭격을 하면요, 거기 주택들이 막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거기에 파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뭐 이런 좀 나가서 건물을 하는데 폭격에 뭐 눈이 있습니까? 위에서 하는데 뭐 적십자 깃발 끼워도 뭐 폭탄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막 파괴돼서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가져와도 이거 보상이 안 돼요. 전쟁 중에는. 예?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전쟁이나 혁명, 우리 혁명이 발생하거나 하면은요, 하여튼 여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무작위적 변동. 자, 그리고 계절적 변동이 있어요. 자, 이 계절적 변동은 1년은 단위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겨울, 가을 네 사계절이 딱 구분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겨울철에는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땅도 얼어요.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매해 발생하죠. 이것은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그런 게 계절적 변동. 자, 여러분, 우리 재개발하면 어떻게 돼? 주택 짓고 재개발하면 5, 60년 지나야죠. 그래서 보통 그런 형태의 개발이 바로 여러분 이거 장기적 변동. 자, 어떤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지역의 면모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변동은 장기적 변동. 보통 50년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기적 변동입니다. 자, 시험 지문에는요, 요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지문, 여기 지문 섞고 경기 변동의 특징을 섞어서 시험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미집 이론이 나오죠. 60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치켈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은요, 원래는 어디서 나타난 이론? 원래는 생산 기간에 오래 걸리는 농축산물 시장.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요.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자,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자,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에 나타나는 게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런데 이 농축산물 시장을 어디에 도입한 거예요? 여기 적용하는 것을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건축물 시장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축산물도
우리가 재배하는 기간, 기르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 시장에서의 불균형. 자, 오늘 균형 가격 배울 때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는 불균형 상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가 뭘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이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동태라고 해요. 그러면 정태는 뭐죠? 정태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건 정태. 움직일 동이잖아. 동태는 시간을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시간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동태적으로 분석합니다. 동태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의 수요량은 2019년도 T는 기간, 19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데 공급은 다르죠. 공급의 2019년도의 공급량은 그 전에 2018년도 전해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공급에 뭐다?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거든요.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런 게 있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이런 대표적이잖아요. 한 해 폭등, 그 다음에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난다. 요즘에는 좀 좋아진 게 외국으로부터 긴급 또 수입을 요즘 할 수 있으니까 요즘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변동폭은 커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자,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에서 그래서 매일 잘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농축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 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농축산물 투기. 부동산 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축산물 투기가 무섭지. 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요. 농축산물 투기. 그래서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뭔지 아세요? 퓨처스, 선물 시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선물 시장. 우리 주식 지금 거래되는 건 현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라는 게 도입된 게, 시카고 우리가 상품 선물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뭐 여러분이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죠. 특히 곡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물 회사 있죠. 이 완전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면 카킬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한다? 미래 예측을 하는 거죠. 기후 이성을 통해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했을 때 여기에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어떻게 해요? 수확하기 전에 미리 6개월, 1년 전에 사둬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정 시점에 그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선물 시장을 도입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장에서 특히 뭐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의 작황이 안 좋았다.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해. 왜? 대표적으로 뭐가? 예?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가격이 폭등하면요, 전 세계 사료 가격도 폭등하지만요, 모든 농산물 가격 다 올라요. 그래서 이 작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끼지도 못하지 뭐. 우리나라 100% 자급자족 되는 게 있어요? 농산물 중에 100% 자급자족 되는 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요즘 쌀 안 드시죠? 그래서 쌀 하나만 100% 자급자족 요즘 돼요. 옛날에는 그것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농축산물 시장에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뭐를 출제하느냐, 거기 중에 안정적인 균형이 있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거미집 이론의 유형의 그림을 보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인데, 이런 공급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비탄력적. 왜냐? 우리는 공급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비탄력적 형상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 점이 뭐죠? 불균형. 그럼 이 점은 균형이에요. 자, 불균형과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불균형 상태가, 화살표가 이렇게 변하는 건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뭘로 들어간다? 균형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형. 안정적인 균형이다. 안정적인 균형. 그럼 수요는 뭐다? 수요는 탄력적. 그럼 공급은 비탄력. 수요가 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적이야.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뭐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 그래서 암기하실 때 수탄수로 암기하면 돼요. 수렴형은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는 그림이, 수요가 이번은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뭐다? 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이 불균형이 어떻게 돼요?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간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걸 발산형.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발산형인데, 발산형일 때는 공급이 뭐다? 탄력적. 공급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 공급은 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 이때는 공탄 뭐라고 한다? 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이런 형태고,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순환형. 그림이 이런 형태. 순환형.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같다. 같을 때 이렇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순환형. 그림 세 가지인데, 시험 문제는 계속 여기서 출제를 하죠. 거미집이로. 7번 출제를 다 여기서, 7번 전부 수탄수는 7번 다 나왔어요. 안정적인 균형. 요거는 뭐죠? 불안정적 균형. 그러니까 안정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7번 시험 7번 다 출제를 한 내용이 그게 수렴형이에요.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수요 공급 배웠으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요.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세요. 자, 이 토지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이 토지에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요.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 중에 뭐가 있다? 부동성. 자, 여러분이 토지 특성 처음 배울 때 부동성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는 부동성의 특성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우선은 공간적, 토지는 3차원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 국한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지역에 국한된다. 국지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여러분 시험에 이 국지적 시장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르다 보니까. 국지적 시장.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나가 여러분 뭐 해야 돼? 확인을 해야겠죠.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임하여 확인하는 임장 활동화가 나타나는 거지. 자, 이제 용어, 여기서 이제 출제 잘 된 용어 몇 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을 마켓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용도.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는데 이때 이 나누어진 각각의 시장을 서브라고 해. 요 마켓보다 한 단계 낮다. 이것을 뭐라고? 서브 마켓이라고 해. 서브 마켓. 이걸 번역을 서브를 이 부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위. 요 마켓보다 낮다는 의미에서 하위로 또 번역해요.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뭐라고 한다? 나누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분화란 말이에요. 시장의 분화.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눠진다. 어떻게 돼? 뭐에 따라? 뭐 용도에 따라. 그리고 또 뭐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을 또는 부동산 매매 시장, 부동산 임대차 시장으로 또 나눠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가 분화가 되죠. 그럼 뭐가 형성된다?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하위 시장, 부분 시장,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뭐가 된다? 형성.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용어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전세시장 예를 볼까요? 전세시장은 수요량과 공급량 비교하면 뭐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많죠? 공급량보다. 그래서 전세시장은 아까 매매시장, 전세시장 나누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시장별로 예를 들면 전세시장별로 지역에 따라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시장에서도 뭐가 많아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에 균형이 안 돼. 불균형 상태. 그래서 이 전세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불균형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지문은 또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낸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 용어 좀 시장의 분할한 용어 배웠고 부분 시장.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은 시장의 분하고 이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 부분 하위 시장이다. 용어 좀 우리가 확인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또 여러분 우리 배울 때 요거 하나 배웠죠.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위치가 고정되다 보면요. 외부 효과, 외부성이라는 용어를 또 배우셨어요. 외부성, 외부 효과란 뭐죠? 토지 이용에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즉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부성,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또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성도 있지만은 부동성, 우리가 또 부증성, 또 토지는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예? 또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특성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 조절이 뭐다? 곤란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 발생. 이 지문을 또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게 그래서 가격 왜곡인데 이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경우 많아요.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많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자, 여러분이 개별성의 특성에서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상품은 어떻게 돼요? 표준화가 되어 있죠. 라면 표준화되어 있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여러분 소비자에게로 이 상품이 어떻게 돼요? 이전이 돼요. 그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일반 상품은. 그런데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가 없다?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유통기관이 없어요. 유통기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도매상, 소매상이 없어서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일반 상품 어떻게 돼? 정부가 라면 올리지 마 하면 딱 끝나. 예, 생산하는 업체에 올리지 마. 그러면 올리는 거 눈치 봐야 돼. 50원 올릴 건가 말 건가. 예? 그럼 우리나라 선도기업이 누구죠? 라면 하면 선도기업 1등 기업, 1등 선도기업 신라면이죠.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이요. 과거의 시장 점유율이요. 몇 프로냐면 55%예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예? 지금 그러면 떨어진 것은 다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잠시 오고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라면 진짜 많대요. 홈플러스 가보니까 많은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열라면도 사시대. 요즘에 라면이 많이 시장 점유율이요. 많이 올라온 업체, 2등 업체가 오뚜기 진라면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30% 가까이 근접해요. 그러면 누가 떨어진 거야, 거기서? 네, 신라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했지만은 라면은 가격이 하잖아요. 그럼 1등 선도기업 올리지만 하면 밑에 기업도 눈치 봐서 못 올려요. 1등이 올리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추종 가격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게 딱 규정이 좋거든요. 전화해서 올리지 마 하면 끝이에요. 못 올리지.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올리지 마 안 돼요. 왜? 누구한테 지시할 건데? 건설회사? 왜? 또 기존의 아파트는 여러분이 사고 팔잖아. 여러분 한 사람당 규제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상품 가격 집중 통제가 안 돼요. 예? 시장이 그래서 집중적인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에 여러분 시간 많이 들어요. 발품 팔아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 또 전문적인 판단도 해야 돼. 그 여러분 전문적 판단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해? 공인 중개사가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 보수과 관련된 어떻게 돼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상품이 부동산이에요. 왜냐?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중개 관련해서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에 또 뭐가 된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공개성, 은밀성이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부에 의한 구매 자금 출처 조사도 하고 또 세무당국에 의한 자금 출처 조사도 있다 보니까 이 거래 내용 공개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곤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를 탐색을 하는 비용도 증가해요. 그래서 정보의 시장의 가치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 비공개성. 아파트는 그래도 여러분 신고를 하니까 여러분 사이트 있죠?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도 바로 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시세 바로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거래했을 때 가격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근데 어려운 게 뭐죠? 단독주택이 나오는데 단독주택도 요즘 한국감정원과 연결한 또 사이트 이번에 개발이 됐어요. 한 6개월 전에 개발이 돼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거기 하면 이제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그 매매 가격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 제공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인데 그 가격도 신뢰할 만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또 현장에 가서 실제 가격을 확인해야 돼. 왜? 그 거래 한경 몇 개월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장 가서 확인을 좀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토지야. 이 토지는 진짜 적정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랬더니 토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동네에 가서 어떻게 어르신한테 어떻게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물어봐야 돼. 요즘 거래가 어떻게 되냐, 활발하냐, 뭐냐, 얼마에 주변에 팔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돼. 공시지가 갖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 제일 어려워요. 정보 수집이.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성의 특성에 있어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또 부동산은 또 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비싸. 일반 상품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다수가 할까요? 소수가 할까요? 소수가 이루어지겠죠. 소수. 다수가 아니죠. 소수. 부동산 여러분 상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다수가 아닌 소수의 구매자와 뭐가 존재한다?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다수가 아니다. 소수.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다. 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인데 이 자금의 또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데 자금의 유용성은 또 정부의 화폐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죠. 뭐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화폐 금융정책에서 뭐를?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 금리가 여러분 자금 조달의 가능성에 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하면 다 대출금리입니다. 우리 금리 하는 건 다 대출금리. 이 금리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23평 아파트 분양 가격 모으는데 여러분 두 분이 요즘 서울특별시에 맞벌이를 하면요 13년 걸린대요. 옛날에 한 10년 걸렸던 게 13년 걸리고요. 혼자 벌면은 소득을 혼자 벌면은 23평 아파트 분양 가격 우리가 모으는데 22년이 걸린대. 모으는 동안 가격은 계속 오를 텐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통받아서 해결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부동산 비싼 가격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야.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황금성 면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부동산을 즉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기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매 기간에 뭐가 나온다? 장기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뭐가 많아? 법적 제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우리 토지 하게 되면은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 예? 요거 인허가 이런 거가 있잖아요. 지역 지구제, 공법상의 규제도 있지만은 또 거래상의 여러분 사법상의 제한, 여러분 개발 제한구에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제한도 있잖아요. 법적 제한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법적 제한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법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래서 또 가격에 왜곡을 가져와요. 규제가 많을수록 가격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이 가격에 있어서 왜곡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뭐가?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린 시장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시장을 크게 둘로 구분할 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를 읽다 보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나와요.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하나다. 자, 여러분, 한국전력처럼 기업이 하나다. 이건 독점이라고 해. 자, 그런데 과점이 있다. 여러분, 자동차, 석유화 이런 것은 소수의 대기업을 이루어진 과점. 이런 건 과점 시장. 근데 약국, 병원, 독점적 성격도 있고 경쟁적 성격도 가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관련해서 불안전 경쟁시장에서도 독점적 경쟁시장. 그러니까 독점적인 성격도 있고 무슨 성격도 있다? 경쟁적 성격도 있다. 약국, 병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걸 다 묶어서 우리는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시장. 그럼 우리나라에 시장 많죠?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이 다 무슨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시장. 그럼 완전 경쟁시장은 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왜냐? 완전 경쟁시장은 이 성립 요건을 보면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네 가지. 예? 우선 뭐가 있다?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가 존재한다? 구매자와 뭐가 존재? 판매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 대다수의 구매자, 판매자가 존재하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가격,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가격, 프라이스, 가격을 테이커, 받아들이는 사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단지 받아들이고 메이커,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이 가격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프라이스 메이커가 아닌 테이커,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대다수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판매 후 서비스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이게 어렵죠. 상품의 뭐다?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상품의 동질성이요. 작년 시험 지문에 동질성이 또 나왔는데 상품의 동질성을 다 가져야 돼. 대다수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조건이 다 똑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그리고
시장에 들어온다. 들어오는 걸 뭐죠? 진입. 나가는 거, 퇴거. 시장의 진입, 퇴거가 자유롭다. 여러분, 시장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다. 자동차 어떻게 나는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장벽. 장벽이 존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돼.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 이윤을 있으면 들어오고 손실을 보면 나가는 게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어려워. 완전한 정보. 자, 상품의 정보가 시장에 100% 공개돼야 돼. 완전한 정보. 퍼펙트. 완전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100% 공개가 돼야 된다. 정보를 얻는데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네 가지를요, 네 가지를 다 요거 다 만족해야 돼. 다 만족해야 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벌써 다수가 아니잖아. 소수잖아. 그러니까 불안전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이 과연 시장에 존재하느냐,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이걸 기준으로 우리 분석하는 거예요. 이상적이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부터 들어가겠습니다.